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픽처, 그들이 진짜 의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분석들이 이런저런 특히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크립토 굿즈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첫 번째, 이제 이더리움의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첫 번째, 특히 이제 암호화폐 비축 기업들이 이더리움 총 공급량을 4.9%를 가져갔고, 두 번째, ETF 있죠.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5.6%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테이킹이 대중화되면서 기관이나 혹은 이제 우리 일반 개인들은 거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스테이킹 물량이 전체 물량의 30%가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잠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제한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기관들, DAT 기업들이 이더리움 계속 사고 있으니 한마디로 핵폭탄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주춤한 건 맞아요. 그 상장 기업들, DAT 기업, 그 다음에 ETF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총액이 전체의 지금 10%가 이미 넘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더질라도 있고, 비트마인도 있고, 샤프링크도 있고, 한 기업이요, 전체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5%를 가져가는 것이 목표다. 심지어 10%가 목표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목표를 이룰지 못 이룰지는 이제 차후고, 실제적으로 무지하게 실은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얼마 전에 300만 개 이상 산 기업이 이미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고점에 잔뜩 물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최악에 그렇게 샀다라고 쳐도, 아무 때나 사도 시간표가 달린 돈이면 안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시간표가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빌린 돈이요. 아니면 틀리면 청산되는 돈. 이거는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이더리움을 아무 때나 샀어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저는 수익을 여전히 거둘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더 큰 수익을 거두려면 더 밑에서 더 떨어질 때, 기피할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실은 이또속 했을 때가 물론 최적의 매수 기회지만, 최악이라고 해도 저는 꾸준히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연설을 했습니다. 나름 좋은 내용을 했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었고, 근데 코인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강하게 반등 아니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물 투자 특히 하시는 분들이 고 레버리지를 쓰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물음표가 있는 거죠. 밑으로 이제 또 한번 훅 꺼진다더라, 아니면 이제 오른다더라 할 때마다 청산되고, 이제 지금 투심이 되게 악화가 됐거든요.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거래소들, 특히 바이낸스에서 계속 이제 소위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혼재가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의 연설을 보면 금리 인하 이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QT도 곧 있으면 중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장이 왜 조용하냐? 제 생각은 역대 최대 규모, 심지어 이게 100배가 축소됐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청산의 충격에서 아직 제대로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력이 된다면, 여력이 안 되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 꾸준히 사 모으시기에 나쁜 시점 아닌 거죠. 좋은 시점인 거죠. 바이낸스 제가 봤을 때 보상한 패키지 가지고 나왔지만 제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맞죠? 이용자, 투자자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도 여전히 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 모양이니? 라고 하는, 물론 물음표도 있지만 지금 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초기구나. 아직도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지금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자리 잡았다. 뭐 세계 최대 거래소도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여전히 뭔가 불확실함과 불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 드립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자리를 잡겠죠. 그게 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자리 잡고 완벽해지고 투자자 보호 더 이제 촘촘해지면 비트코인 10억 되고 20억 되고 30억 될 거예요. 그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은행 창구 뭐 우리 특히 이제 그 앱이 이제 뭐 좀 불편하신 우리 좀 그 연령 있으신 분들 은행 창구 가서 편하게 혹은 젊은 분들은 요새 뭐 앱으로 거래하잖아요. 아주 편하게 안전하게 뭐 투자자 보호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 비트코인 10억은 훌쩍 넘어갈 거예요. ETF가 한국에서 나왔다. 그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억, 20억에 살 바에는 지금 1억 7천에 기회 줄 때 조금씩 담는 게 저는 더 안전하다. 이게 더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기영 대표가 오랜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어. 근데 평균 주문 규모가 올해 초만 해도 6,000달러였는데 이제 2,000달러로 3분의 1 토막이 났죠. 쉽게 말하면 도박의 판돈이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롬 파월이 분명하게 시장에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뭐 100% 뭐 머니 풀 때 왕 돌릴 거야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줬잖아요. 호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 무슨 얘기냐? 시장이 지금 얼어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이럴 때가 사실 여윳돈이 있으면 매수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적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여전히 이제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CME 인터내셔널, 중국의 증권사입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중국에 있는 증권사거든요. 찐 플레이어들의 행동이 뭡니까? 이게 38억 달러가요. 우리 돈 5조 4천억 원입니다. 요거 MMF 펀드 원래 있던 거예요. 요것을 토큰 위에다 얹었어요. 어떤 망을 썼습니까? 바이낸스 체인 위에다가 올립니다. 뭐 중국계라고 하니까 중국 쪽을 뭐 망을 활용을 했겠죠. 망 싸움에서 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바이낸스, 어떤 사람 아발란체, 어떤 사람 이더리움 레이어 2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낸스 체인도 지금 그 영역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낸스 코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홍콩 증권사입니까? 중국 증권사입니까? 이 중국 증권사예요. 여기에서 5.4조 원의 MMF 토큰을 했다. 이게 그냥 우연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시작일 것이냐 그 방향성과 항상 그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뭐 분명하게 느껴지죠. 알트코인은 무조건 숙제를 해야 돼요. 그 숙제가 뭐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사용자 넓혀야죠. 전 세계 퍼뜨려야죠. 제휴, 파트너십, 협력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토큰화도 있고 자기 망으로 끌어와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체인을 사야 되냐? 어떤 코인에 좀 가능성이 높냐? 제가 보는 지금 그 레이어 1, 레이어 2의 지금 이 체인 전쟁은 여전히 초창기예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요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입법조차 안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전체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요. 지금 4조 달러 되냐 마냐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무슨 주식 하나만도 못해요. 코인 전체 시총을 다 합쳤을 때.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웬만한 우량 레이어 1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체인들은 지금 뭐가 더 커지냐 이거 지금 논할 단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시장이 커져야죠. 시총이 일단 커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부터 한 5년간 한 20배, 30배 커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뭐 소수로 결정이 되겠죠. 위너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1인 독재 체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 공부를 정말 확실히 해보시고 확신이 있는 지식이 막 쌓여서 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주요 그 자산 운용사들이 대기업들이 은행들이 이미 선택을 많이 해줬네. ETF가 이미 지금 이건 거의 확정적이네. 이런 코인을 지금 쟁여놓기 너무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컴버랜드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코인을 샀습니다. 뭘 샀냐? 시바이누를 2035억 개. 이게 뭐 개수가 워낙 많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 하나로 한 27억, 8억 정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아발란체도 22만 4천 개, 이더리움 17,243개, 뭐 좋은 코인도 좀 쟁여놨고, 시바이누와 페페코인, 사실은 이거 밈코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왜 샀을까요?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건요, 시장에 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더북을 채워주고 우리 일반 거래자들이, 투자자들이 거래 체결하려면 뭔가 그 이제 거래소에 그 돈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유동성 제공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실은 장난도 많이 쳐요. 이 마켓 메이커. 뭐 코인 많이 잔뜩 쟁여놓고 있으니까.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요 이제 장기 보유보다는 스윙 트레이드 혹은 초단타 트레이드에 굉장히 능해요.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지길 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코인들을 왜 샀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팔기 전에 시장을 한번 펌핑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런 뭐 컴버랜드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코인의 가격을 한번 폭등을 시킬 동기도 있고, 그걸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또 이제 그 소위 양머리 소머리 했다가 고점에서 팔고 던지고 이제 또 숏 잡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위아래로 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좋은 코인들, 저는 이제 그 시바이누 조금 갖고 있고요. 페페도 좋은 그나마 이제 밈코인이라 봐요. 근데 가격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비트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거 좀 심하게 올랐는데 하면 언제든지 던지고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못 팔면 알트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 캐시 우드죠. 이제 돈나무 언니가 솔라나 전략 투자 솔메이트라고 있어요. 솔라나산 기업의 지분 11.5%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난 일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솔메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솔라나 재단으로부터 솔라나를 15% 할인된 가격에 700억 원어치 산 겁니다. 이게 15% 할인받으면 이거 괜찮은 거죠. 돈나무 언니는 그 솔메이트, 솔라나를 잔뜩 산 이 회사의 주식을 11.5%를 산 거죠. 돈나무 언니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2015년에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한 뭐 몇십만 원 안 했을 때거든요. 25년, 10년이 지난 올해 돈나무 언니 회사를 통해서 비트마인과 솔메이트 주식을 샀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비축, 솔메이트는 솔라나 비축 회사이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할 것은 돈나무 언니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이 업계 지금 업력이, 투자 경력이 거의 50년에 달합니다. 지금 5년생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이분의 특징은 고점이다 싶으면 미련 없이 던집니다. 근데 던졌다가 계속 던지고 팔다가 이거 좀 너무 떨어졌나? 그럼 계속 삽니다. 쉽게 말하면 4848에 굉장히 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윙에 능하신 분이에요. 캐시 우드가 땡땡 주식, 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이분이 굉장히 좋게 보고 초기 투자를 하셨지만 이제 4848도 중간중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소울 스트래티지, 뭐 솔메이트, 비트마인 나중에 얼마어치 팔았다. 이런 뉴스가 나중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거래소. 사실은 저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코인베이스라고 봐요. 블랙락이, 피델리티가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놓은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미국의 시장 점유율, 거래 기준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70%에 달합니다. 이 굉장히 큰 압도적 1위예요.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 인도 거래소,
코인 DCX에 투자를 했습니다. 코인 DCX는 거래 기준 또 규제를 준수하는 기준 인도 1위 거래소입니다. 코인 DCX에 투자를 했다. 지난 7월 달에 이거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블룸버그가 보고했을 때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었죠. 이게 말과 행동이 좀 이제 우리를 속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인도에 대해서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여전히 인도는 코인 관련해서 강력한 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세계 최고,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데요. 인도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22년도, 23년도 인도 규제 당국, 그리고 인도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한번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24년도에 바이낸스가 먼저 재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이낸스는 이제 직영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뭐 간접적 대리점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올해 재진출을 했는데요. 이제 간접 진출했어요. 어떻게? 코인베이스 인디아가 아니고 여기 코인 DCX, 그냥 거기 제일 큰 거래소에 투자를 한 거죠. 초기 투자도 했는데 이번에 투자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어디에? 인도에. 코인베이스 인도 1위 거래소. 지금 코인 DCX는 대략 인도 내 한 그 시장 점유율 4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50% 다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여기에 초기 투자했다가 이번에 투자를 한번 또 했어요. 진심이라는 거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영이라고 했죠. 지금 인도 기준, 이제 그 거래 기준 인도에서 2위 혹은 3위권 거래소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인도 인구가 몇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인도가 지금 세계 1위 아닙니까? 인구. 인도에서 코인이 죽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세율 굉장히 높습니다. 30%가 넘거든요. 인도 시장에서 코인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살아날 것이냐. 이들의 행동은 세계 최대 거래소들이 예전에 실패까지 맛봤지만 왜 다시 들어갔겠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세계 최대 거래소들이 순환을 겪었지만 재진출을 했다. 인도 시장이 열리지 않겠냐라고 예전부터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와요. 코인베이스가 인도의 코인 DCX 투자로 아시아 중동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 그 코인 DCX 인도 그 거래소의 기업 가치가 지금 3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코인베이스 대표는 인도와 중동에 이미 코인 보유자가 1억 명이 넘는다. 1억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 2배가 넘죠. 코인베이스는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 코인 DCX는 인도 최대 거래소다라고 나오고 있죠. 업계에서는 이게 지금 왜 직접 직영을 안 하고 이제 간접으로 이제 코인 거래소, 현지 거래소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요거 이제 까다로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파트너십 전략으로 본다. 지금 외국 거래소 진입 장벽 인도에서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직접 진출 대신에 현지 규제 관계를 구축한 코인 DCX랑 손을 잡은 거죠. 규제 역풍과 싸우는 대신에 현지 파트너를 통해 시장을 진입하면 이게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먹히더라. 사실 바이낸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5위 그 거래소 있죠. 고팍스입니다. 고팍스에 투자를 한 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은행 계좌를 받아서 그걸 연동시키는 게 우리나라 딱 거래소 5개밖에 없거든요. 이 바이낸스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팍스 거래소 그 은행 원화 계좌 연동이 되어 있는 쪽에 투자를 한 거예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있는 코인 DCX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글로벌 금융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심지어 더 편리하고 더 싸고 이게 더 수수료도 저렴하고 더 빨라요. 이게 이제 머니 블랙홀이라고도 하고요. 전 세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슈퍼 앱인 거예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까지 다 연결해서 실은 코인을 결제 활용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코인 DCX가 올해 7월 달에 590억 원의 해킹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투자가 성사가 됐다. 그때 당시 코인 DCX가 이 피해를 어쨌든 위기를 넘겼어요. 이제 피해를 전액 보전을 해줬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번 코인베이스의 진짜 목표를 인도와 중동의 어떤 그 본진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인도의 기술력, 사용자 기반을 중동의 자본, 유연한 규제와 연결을 하려고 한다. 인도의 기술자들 많죠. 그리고 사용자들 뭐 어마어마합니다. 중동에는 자본이 있죠. 그리고 규제가 친코인 쪽으로 이 압도적으로 친 그 프렌들리 하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한다. 지난 7월 달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7월 달에 해킹 피해를 입었다. 근데요. 그때 코인베이스가 해킹 피해를 입었으니 그때 분위기 좋겠습니까? 이 거래소 쓰레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바이낸스 세계 1위도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인도에서 지금 이런 해킹이 일어났다? 그때 심리 안 좋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 저가 협상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데 활용한 거예요. 코인베이스. 기가 막힌 거죠.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때 막상 뭐 언론 보도에 코인베이스 인도에 저 투자한다라고 하던데 사실 묵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알려져 봤자 이제 그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판돈만 올라가는 거죠. 값이 비싸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악재잖아요. 사람들이 뭘 믿고 거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시즌 종료를 그래서 외칠 때 누군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엄청난 규모의 이게 청산이 있었죠. 지금 투심 안 좋죠. 누군가는 시즌 종료하고 떠나가겠죠. 근데 우리 구독자분은 이게 시간표 붙은 돈이 아니라면 이게 뭐 어디 뭐 당장 뭐 다음 달 저 며칠 몇 날까지 내가 이거 좀 돈 갚아야 되는 게 아니면요. 저가 매수 그냥 꾸준히 하는 데는 실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 제 동생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뉴스는 미국 공화당에서 퇴직연금 코인에 투자하는 허용 법안이 발의가 됐다. 행정명령이 이제 법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요. 제 동생이 얘기 드렸는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지금 코인만 띄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 셋을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국인 그 401k 퇴직연금에서 여기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지금 법을 완전 바꾸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사모시장 투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래소 가서 쉽게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공공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비상장 채권, 이런 기타 금융상품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게. 그 다음 부동산 투자, 디지털 자산, 이게 뭐 코인이죠. 그 다음에 원자재 투자, 인프라 투자, 평생소득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전통적인 주식, 채권, 현금과는 특성이 다르다.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높은 리스크와 유동성 부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의 리스크 수용 능력, 투자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보십시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 노후 보장하려고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30년 이상 들어가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미국에 이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이르면 노후 보장이 아니고 빈곤이 보장돼 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의 퇴직연금 401k 연금 여기를 이렇게 위험이 많고 유동성은 없다. 유동성이라는 건 거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굳이 이런 자산에 왜 문을 열어 제치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전체 퇴직연금 그냥 한화로 하겠습니다. 6경이 넘어요. 6.5경원이요. 이 중에서 이제 401k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 정도 합니다. 약 1.3경원.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1경이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1인당 평균 잔액, 이거 뭐 적게는 뭐 이제 한 5년, 10년, 많게는 뭐 30년, 40년 평생 모았던 이 1인당 401k 그 계좌 잔고가 있잖아요. 평균 잔액이 1.8억 원이에요. 뭐 많으신 분에게 이제 10억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가계 금융 자산의 34%를 차지합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여기서 이건 이제 그 아시면 뭐 지금 현재 물론 기준이지만 그 CME 페드워치라고 있는데요.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95%가 됐습니다. 그 연준 파월 의장 그 발언이 지금 영향을 미친 거예요.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두 번 다 금리 인하할 걸로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소설주의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뭐 미래가 뭐 이대로 무조건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Everything rally죠. 만물 랠리에 저는 이게 선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얘기 드려야겠죠. 큰 폭등 나온다. 돈 들어오기 전이죠. 알트코인 ETF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개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여전히 많아요. 반대로 아직 우량 주식, 우량 코인을 매수 못한 기업 관계자들이 많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할까요? 이번 청산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 못했죠. 예상을 못했던 밑장 빼기가 나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밑에서 갑자기 쑥 당기니까 그냥 강제 청산됐잖아요. 개인들 다 청산되고 이게 사상 최대 규모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물이라고 해도 패닉셀 하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는 숏배팅을 해서 크게 그 수익을 가져갔고 그걸로 바닥에서 다시 주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1년 GDP 예상 성장률이 0.8%, 0.9%입니다. 성장률이 안 나와요. 빚만 많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하하고 돈 찍어서 뿌리려고 하는 그 모든 니즈들이 전 경제 주체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여기서 무서운 유동성 랠리가 전 나온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올해 2번 내리면 내년 상반기부터 안 내린다. 아니요. 누가 더 왕 비둘기니 이 사람 내년 5월, 6월 미국 연준 의장으로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돈 찍기가 자산 가격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토를 다실 분 전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다시 대체 자산으로 가봅니다. 고위험, 위험이 커요. 코인 마찬가지잖아요. 저유동성. 근데 거래는 안 돼요. 뭐 부동산이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거래도 안 되는 이런 기피 자산을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서 연동을 시킨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유동성 홍수가 이제 저기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물이 이제 차가지고 내년까지도 이게 쏟아진다라고 가정하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죠. 먼저 그쪽으로 아마 물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량주다 아니면 뭐 요즘은 금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채권이다 코인 자산 거래 가능한 이쪽으로 먼저 가겠지만 나중에는 저 대체 자산까지도 돈이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요. 아예 그냥 그 잠겨 있거든요. 여기까지 돈이 들어갈 수 있게 미리 터널을 뚫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는 왜 괄호 열고 닫고 유권자가 생각나냐라는 거예요. 유권자가 뭡니까? 유권자가 뭐 코인만 합니까? 주식만 합니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웬만한 이 투자자들의 자산에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터널을 다 열고 물 이제 그 댐 연다는 얘기예요. 진짜 만물 랠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트럼프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공약을 이행했죠. 코인 대통령 된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 전략 비축 언젠가 발표하겠죠. 경제 시장 좋아지겠죠. 돈 푸는데요. 유동성 홍수인데요. 관세 전쟁 제가 뒷재구에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고 있는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 관련된 지금 회사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자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산도 늘어나겠네요. 그 다음에 정치 생명,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이 관세 전쟁 이거 하다가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무역 다 단절되는 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이거 오겠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시장, 경제 무너지는 거. 뭐 전 세계 무역이 단절되면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시장 무너지고 경제 안 좋아 더 나빠지고 실업률 올라가는 거죠. 자산 가격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아무리 뭐 이제 투자의 규제라고 해도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전체적으로 폭삭 주저앉으면 본인들의 자산 가치도 떨어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명이 뭐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능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피터 틸 사단을 비롯한 소위 월가 전통 금융 기득권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공약을 이행을 할 것 같거든요. 최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의 뭐 러그풀 폭락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폭등장을 저 뒤까지 밀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풀에 한 명씩 나가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증거와 사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